나하고 같이 일을 하는 수녀님이 20년 전에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 장애시설, 복지학과 유학을 해갖고 장애시설에 많이 다녔대요. 근데 그 장애시설에 심리학과 여자 교수가 있었는데 퇴근할 때 보니까 그 운전기사랑 퇴근을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운전기사랑 퇴근을 맨날 하느냐고, 저 사람 내 남편이라고. 심리학 교수면은 20년 전만 해도 우리 지금도 심리학 쪽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최고의 직종인데, 아니 당신은 교수고 심리학 교수고 의사인데도 이렇게 대단한데 어떻게 저렇게 남편이 운전기사인데 창피하지 않느냐고. 아무 문제 없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느님, 제가 업무의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떨고 있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저에게는 언제나 안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신이시여, 내 차례가 되었을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고 강하게 하소서. 내가 들어가서 어린아이를 구하게 하소서. 나를 일찍 거두어 가시더라도 헛되지 않게, 그리고 그가 내민 손을 잡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제가 방금 드린 기도는 어느 소방관의 기도입니다. 우리 생명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이 얼마나 애절하게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지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소방관들의 삶을 조금 들여다보니까 직업에 귀천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번 여름에 알래스카 강의를 갔었는데 마침 소방관 팀장, 거기는 캡틴이라고 부르는데 팀장 집에 머무르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특별한 직업을 가진 분이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인기 직업 1위는 소방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보통 소방관 처음 되면은 월급을 얼마를 받느냐? 그랬더니 한 4천만 원 정도 받는데요, 연봉이. 그리고 1년 반 훈련이 끝나갖고 정식 소방관이 되면은 6,500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소방관은 정식적으로 소방관 합격을 해갖고 임명을 받으면은 첫 월급이 얼마냐면은 140만 원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건지는 소방관들이 연봉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서 한 2,500, 많을 때는 3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캡틴이라는 분은 은퇴를 하고 리타이어를 하고 다시 소방관으로 다시 재취직을 해갖고, 미국은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일단 한번 은퇴하고 다시 그 자리로 가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연봉이 얼마가 되냐 그러니까 저는 좀 많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가 되느냐 그랬더니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보면은요, 소방관 월급이 팀장, 캡틴 정도 되면은 1억 5천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뉴욕 경찰, 뉴욕에 강의 갔을 때 내가 그런 거 궁금해 하잖아요. 얼마나 받나. 뉴욕 경찰은 연봉이 얼마냐 그러니까 뉴욕 경찰들은 경위 정도만 되면은, 경사 정도만 되면은 1억이 넘어간대요. 1억이. 그러니까 미국은 소방관, 경찰관, 군인들이 보통 한 5년 정도만 근무를 하면 1억이 넘어가요. 1억이. 제가 잠비아에 봉사활동 이렇게 갔을 때 나하고 같이 일을 하는 수녀님이 20년 전에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 장애시설, 복지학과 유학을 해갖고 장애시설에 많이 다녔대요. 근데 그 장애시설에 심리학과 여자 교수가 있었는데 퇴근할 때 보니까 그 운전기사랑 퇴근을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운전기사랑 퇴근을 맨날 하느냐고, 저 사람 내 남편이라고. 심리학 교수면은 20년 전만 해도, 우리 지금도 심리학 쪽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최고의 직종인데, 아니, 당신은 교수고, 심리학 교수고, 의사인데도 이렇게 대단한데 어떻게 저렇게 남편이 운전기사인데 창피하지 않느냐고. 아무 문제 없다고. 우리 남편은 저 운전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교수고 남편이 운전기사라도 그 운전기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도 안 창피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만약에 아내가 대학 교수인데 남편이 노란 학원차 운전하고 다니면은 창피할 것 같아요? 안 창피할 것 같아요? 우리 뭐라 그럴까? 당신 관도 그냥 내 얼굴로 그냥 살아.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머릿속에 직업에 귀천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갖고 수녀님이 너무 놀래니까 거기서 한 가지 더 내가 너무 놀래니까 수녀님이 더 놀라운 일이 있다고, 우리 장애시설에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었대요. 맨날 와서 창문 닦고 아주 즐겁게 노래도 하고. 근데 하루는 동양 수녀님이니까 수녀님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청소하는 아줌마 집에 갔대요. 갔는데 집이 대궐처럼 으리으리하더래요. 근데 딱 나오는데 그 집 청소하는 아줌마가 이런 대궐집에 청소하는 그 뒷방에 있나? 갔는데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귀 부인의 옷을 입고 딱 나오더래요. 수녀님 너무 놀래갖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나는 사실은 내 남편이 철도 청장이라고, 이 독일의 철도 청장인데 나는 청소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서 내가 청소하러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철도 청장이라도 자기가 청소하는 게 하나도 안 창피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철도 청장 부인이 지금 무슨 동방자애 학교 가갖고 청소하고 앉아있다고 그러면 그 월급 다 받는데, 그래갖고 그 월급 받아갖고 그 부인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기부를 한대, 도네이션을 한대요. 자기 너무너무 즐겁다고. 그러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우리 알래스카에서 내가 한 일주일 동안 그 집에서 지냈는데, 이 캡틴은 요트가 있어요, 집에. 요트. 그리고 그 캠핑카 있죠? 차 안에 침대도 있고 음식도 해 먹을 수 있는 캠핑카도 있고. 그래서 나하고 동갑이에요. 또 그 친구가 신부님 여행 가자 그래서 정말로 요트도 타보고 캠핑카도 타보고, 우리나라의 소방장 정도, 팀장 정도인데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는 행복의 등식이 뭐냐면은 1등 서울대, 판검사, 행정고시 봐갖고 사무관, 국회의원, 이게 행복의 공식이야. 그래서 막 청소를 한다든가 소방관을 한다든가 경찰관을 한다든가 그런 거 들떨어진 애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월급도 어떻게? 아주 적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1년에 월급이 한 1억 한 3천만 원 정도 돼요. 1억 3. 그런데 뭐 보좌관 또 뭐 운전기사 뭐 다 하면 한 국회의원이 얼마를 쓰냐면 7억을 써요. 7억을 써요. 한 국회의원들이.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죠. 그런데 1000을 기준으로 하면 노르웨이 국회의원들은 일을 1000개를 하면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도 105개 정도밖에 안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슈퍼 갑질은요, 조연아 부사장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슈퍼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벌고 일은 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오늘 저 국회 내년 예산안 통과한 거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하네요. 몇 년 동안 제 나라에 통과한 적이 없거든요. 오늘은 내가 아침에 뉴스를 보고 그래도 밥 먹을 자격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나라는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시대는 갑니다. 이제 제가 왜 그런 시대가 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대학 입학생이 1년에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 근데 2020년에는 대학 입학생들이 1년에 몇 명이냐면 30만 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대학이 한 400개 되는데 2020년부터는 대학이 어떻게 줄어들 것 같아요? 300개, 200개 줄어들어요. 그럼 공부 잘해갖고 교수 한 분들 다 어디 갈 것 같아요? 다 실직자 돼요.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야, 공부 열심히 해, 너 공부해야지 먹고 살아, 이런 시대는 끝나요. 이제는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먹기 살기 좋은 시대가 되느냐면 용접하는 사람들, 포크레인 운전할 줄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요리 잘하는 사람들, 청소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시대가 온다니까요. 세상이 너무나 지금 변하고 있어요. 우리 생태마을에 올해 직원들을 채용을 해요. 또 귀가 번쩍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야, 나도 한번 거기 가볼까? 근데 이번에 자격은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만 뽑아요. 나는 대학 졸업 예정자들도 안 뽑아요. 대학원 졸업 예정자들도 안 뽑아요. 혹여 가끔 대학 졸업한 사람들,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 뽑아요. 우리도 뽑는데 월급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나 대학 졸업한 사람이나 대학원 졸업한 사람이나 우리 생태마을 첫 월급은 똑같이 200만 원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해도 직원으로 되면 무조건 200만 원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아니, 매주 띄우는데 뭐하러 대학원 자격증이 필요해? 아니, 배추 심는데 뭐하러 대학 졸업한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생태마을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하면 성실한 사람, 성격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 우리 생태마을에 지금 다녀간 사람이 100명도 넘죠. 우리 직원이 지금 한 40명 되니까 많이 바뀌어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남아있느냐면은 가정환경 행복했던 사람,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가정환경 불행했던 사람, 어린 시절을 힘들게 지냈던 사람은요, 많이 견뎌야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OECD 국가 어린이 행복지수 조사를 해봤는데 11살, 13살, 15살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점수를 내봤는데 노르웨이가 95점인데 우리나라 애들이 60점이에요. 우리나라 애들은 안 행복해요. 이거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꼴등이에요.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 하면은 어렸을 때 안 행복한 애들이 커서 행복할 것 같아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어렸을 때 추억이 많고 어렸을 때 행복한 애들이 커서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생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냐면 4시간 공부해요. 초등학생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냐면 5시간 반을 공부를 해요. 중학생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느냐면 7시간을 공부해요. 고등학생은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하느냐면 8시간 반을 공부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하루에 8시간 반을 공부한다고 그러면은 밥 먹는 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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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빼고, 그것도 못 먹는다고 그러긴 하지만은, 그리고 학교 가는 시간 빼고, 그러면은요, 애들은요, 잠자는 거 빼고는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엄마, 아빠, 형제들이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왜 예수님하고 추억이 많아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놀았기 때문에 추억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랑 먹고 마시고 놀지 않았다면 우린 추억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오늘 복음도 막 병자들 고쳐주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 저 사람들 먹을 걸 우리가 주자. 그러니까 예수님 먹는 거 진짜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자. 없습니다. 아무것도 빵 몇 개하고 물고기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줘라. 다 줘서 배불리 먹여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서에 보면 먹는 얘기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 첫 기적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먹는 얘기죠. 그렇죠? 세리네 집에 가서 먹었죠. 자케오네 집에 가서 먹었죠. 사마리아 여인하고는 우물가에서 물 먹으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럴 때 추억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커서도 엄마 아빠하고 추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행복했던 순간도 없고. 미국 애들은, 초등학교 애들이, 우리나라 애들은 5시간 반 공부하는데 미국 애들은 초등학교 애들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느냐면 2시간 반 공부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하는 흉내만 내는 거야. 그 얘네들은 계속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계속. 제가 미국 강의를 가보면은요, 얘네들이 하는 거는 정말로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에요. 유럽, 북유럽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 가서도 계속 놀아요. 우리처럼 학원 가갖고 영어, 수학 막 계속 뭐 글쓰기, 웅변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핀란드 고등학생은 하루에 4시간 공부하는데 우리나라 애들은 하루에 8시간 반을 공부를 해요. 그런데 수학 점수가 핀란드 애들은 544점이고 우리나라 애들은 542점이에요. 4시간 공부하는 애들하고 8시간 반 공부하는 애들하고 수학 시험을 보는데 누가 더 잘 보느냐면은 핀란드 애들이 훨씬 잘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들 학원 보내는 거 다 쓸데없는 데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애들이 학원 가서 뭐 할 것 같아요? 휴대폰 갖고요,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애들 학원 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이 불행한 거죠. 그 시간에 엄마 아빠랑 맛있는 음식 만들어 먹고 손잡고 소풍 다니고 눈 바라보고 같이 놀았다면은 걔네들은 건강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하고 그랬던 적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사람이 커서요, 어렸을 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엄마가 맛있는 음식 해줬던 거. 이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뭔지 아세요?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준 거 너무 맛있게 먹은 거. 그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래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준 거 먹은 기억이 없어요. 학교 다니느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애들은 그냥 서울대학 가야 되니까 경쟁을 해야 돼. 서울대학 가야 돼. 놀 시간이 어딨어. 여러분들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아세요? 이거 참 웃기지도 않는 얘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시합을 했는데 어떻게 거북이가 이겨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거북이가 이겨요? 이렇게 발바닥도 땅바닥에 있고 이렇게 가는 거북이가 그냥 뛰어다니는 토끼를 어떻게 이겨요? 2000년 전 이솝우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사람들은 거북이가 빠른 줄 알고 있어, 사람들은. 근데 요즘 새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후손 토끼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야. 이 빠른 우리가 거북이한테 진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갖고 토끼가 거북이한테
도전장을 내요. 다시 시합하자. 2차전을 벌이자. 2차전을 벌이자. 그래갖고 거북이가 생각해보니까 뭐 니네들은 이 토끼들은 막 뛰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너무 빨리 뛰기 때문에 쉬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토끼 잠이 필요해요. 토끼 잠을 자야 돼, 얘네들은. 그러니까 거북이는 믿는 구석이 있어. 너 또 토끼 잠 잘 거니까 시합해도 우리가 분명히 이길 것이다. 그래도 거북이가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거북이도 어떤 준비를 하냐면은 나도 토끼처럼 뒷다리를 똑바로 세우는 훈련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뒷다리를 세워갖고 내가 빨리 좀 가야 되겠다. 뒷다리.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거북이한테 최고 치명은 뭐냐면 두꺼운 등딱지야. 그래서 등딱지를 가볍게 갈기 시작했어요. 병원 다니면서 나 좀 갈아줘라. 이거 좀 가볍게. 그래갖고 준비를 충분히 했어요. 드디어 2차전이 시작이 됐어요. 아니나 달라 토끼가 총알같이 뛰어나갔죠. 근데 거북이는 뒷다리를 이제 세워놨으니까 거북이도 만만치 않잖아요. 쫙 가면서 믿는 구석이 있어서 어떤 믿는 구석이 있었느냐면은 이제 분명히 저 나무 밑에서는 토끼 잠을 잘 것이다. 그래갖고 토끼가 딱 보니까 역시 멀리서 지가 뒷다리를 세워봤자지. 그래갖고 쫙 오는데 자도 될 것 같아. 딱 잠을 자면서 내가 1시간만 자야지, 2시간 잘 거, 1시간만 자야지. 그런데 이제 거북이는 지나갔어. 지나가면서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네가 토끼가 토끼 잠을 자야지. 딱 어느 정도 중간까지 갔는데 토끼가 깨어난 거예요. 2시간 잘 거, 1시간 훈련을 열심히 했으니까 1시간 만에 딱 깨어나갖고 거의 결승점 도달점에 총알같이 토끼가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거북이가 가다 보니까 토끼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끼가 이 불명예를 씻었어요. 드디어 이제 모든 이 짐승계에는 드디어 토끼가 이겼댄다. 걔가 토끼잠을 줄여갖고 그 거북이를 이겼댄다. 근데 이제 누가 슬프기 시작했느냐면 거북이가 슬프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2000년 동안 거북이의 그 성실성 하나로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다고 모든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이게 지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치부심한 거북이가 다시 토끼한테 도전장을 냈어요. 한 번 더 붙자. 3세판이다. 3세판. 한 번 더 붙자. 토끼가 그래? 뭐 그러면은 귀양 내가 명예를 씻으려면 완전히 씻어야 되니까 한 번 더 붙자. 이번에 거북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뒷다리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앞다리까지 세우는 훈련을 한 거야. 이거를 이렇게 똑바로 세우는 훈련을 한 거야. 그래갖고 정말 피나는 훈련을 해갖고 근육을 다 세웠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 등딱지는 갈아서 될 게 아닌 것 같아. 현대 세계가 왔으니까 우주 비행선에 쓰는 아주 가벼운 합금판 뚜껑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가갖고 갈았어요. 이 뚜껑을 너무너무 가볍게. 토끼 못지않게 이제 이 속력이 났어요. 근데 거북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갖고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한 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토끼가 저 나무 밑에서 잘 거니까 저 나무 밑에 수면제를, 분말가루를 설치를 해둬갖고 리모컨으로 터트리면은 완전히 내가 보낼 수 있다. 비장의 카드까지 준비해놓고 이제 도전장을 내민 거죠. 토끼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에 지면은 이게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끼는 어떤 훈련을 했느냐 하면은 어떤 훈련을 했냐면 토끼잠을 안 자고 목표 지점까지 가는 훈련을 했어요. 토끼잠을 안 자고. 그래갖고 드디어 3차전이 벌어졌어요. 3차전이 벌어져갖고 출발을 했는데 토끼가 보니까 거북이가 옛날엔 뒷다리만 세웠는데 이제는 앞다리까지 세워갖고 뛰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내가 정말로 자면 안 된다. 죽어라고 뛰면서 나무 밑에 도착했는데 너무 졸렸지만 그걸 극복하고 뛰어갔어요. 아니 리모컨까지 다 설치하고 이제 터트리기만 하면 이제 완전히 재워갖고 그 토끼잠으로 이기려고 그랬는데 리모컨 터트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해보지도 못하고 져버렸어, 거북이가. 그러니까 거북이가 뭐가 왔느냐면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야, 내가 저 토끼한테는 정말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단 말인가. 너무 우울증이 슬퍼갖고 이제 자살까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손자 거북이를 보고 이런 말을 해요. 거북아, 손자야,
슬퍼하지 말아라. 너 토끼가 몇 년 사는 줄 아냐? 잘 모르는데요. 토끼는 그렇게 죽어라고 뛰기 때문에 토끼 수명은 7년이다. 7년. 근데 우리 거북이들은 수명이 얼마인 줄 아냐? 우리 거북이들은 할아버지가 지금 몇 살이에요? 내가 지금 190살이다. 우리 거북이는 느리기 때문에 수명이 200살이다. 너는 느린 게 네 본질인데 왜 토끼 이기려고 그 되지도 않는 뒷다리 앞다리 세우고 왜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느냐? 너는 천천히 사는 게 너의 운명이다. 그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되지도 않는 시합을 2000년 동안 한 자기 거북이하고 토끼, 그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 거북이는 천천히 다니고 자기의 그 본성에 따라 사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느린 게 빠른 것보다 훨씬 좋구나. 빠르면 7년밖에 못 사는데 느리니까 200년을 사니까 아무리 토끼가 빠르면 왜 빨리 죽는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자녀들을 거북이로 안 키우고 뭘로 키우냐면 토끼로 키우고 있어요. 토끼로 7년밖에 안 살릴 생각을 하고 토끼로 키우고 있어요. 그렇게 가장 큰 희생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세자예요. 여러분도 사도세자 얘기 알죠? 네, 사도세자가 언제 죽었느냐면 1762년 이모년에 5월 13일 날 뒤주에 들어가고 5월 22일 날 죽었어요. 8일 동안 있다가. 그런데 이 사도세자는 아버지가 영조인데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 효장세자가 있었는데 9살에 죽어요. 9살에 죽다가 40이 넘어서 아들 하나를 얻어요. 이게 바로 정조는 이산,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진짜 이름은 이선이에요. 사도세자는 죽고 난 다음에 영조가 불러준 이름은 슬픔을 생각해라, 생각살자, 슬플 도자라고 사도세자고 진짜 이름은 이선이에요. 그러니까 40이 넘어서 아들을 하나 얻었으니까 효장세자가 죽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슬펐는데 이 영조는 이 아들이 너무너무 귀했던 거야. 그래갖고 2살에 사도세자 책봉을 해요. 근데 얘가 얼마나 똑똑했느냐 하면은 2살 때 왕자라는 한자를 보고 아버지가 이게 무슨 자냐? 그러면 아버지를 가르쳤어요. 이게 아버지 자다. 왕자를 보고. 세자짜리를 보고 이거는 무슨 자냐? 이건 나다. 2살짜리가 5살 때 효경을 줄줄줄줄 외워요. 영조라는 임금은 공부하기 너무너무 좋아했던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똑똑한 놈 만들어 보겠다고, 똑똑한 놈 만들어 보겠다고 선생을 몇 명을 들이냐면 20명을 들여요. 그래갖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르치는 거야. 계속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시험을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 거예요. 너 사서삼경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20명이 둘러있고 5살, 6살짜리가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답을 못하면은요, 영조가 눈을 부라리면서 이놈 그것도 모르느냐고. 근데 세자는 때릴 수가 없었어요. 누구를 때리냐면 세자를 업고 다니는 내시를 때리는 거예요. 대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린아이가 생각을 해봐요. 내가 문제 하나 못 맞히면은 저 내시들이 두들겨 맞으니 얼마나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7살, 10살 때는 칼싸움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맨날 산에 가갖고 나무 잘라갖고 맨날 칼싸움 해갖고 여기 맨날 여기 찢어지고 그랬던 기억나요. 이 선은 상궁들하고 칼싸움을 해요. 그걸 본 영조는요, 이 상궁들을 때려 죽여요. 그냥. 그걸 보고 이 사도세자는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야, 아버지가. 그런데 딱 12살이 되면서 사도세자는 공부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책만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교육의 최고의 희생자는 누구냐면은 사도세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공부를 가르치는데 아들은 공부하기가 싫은 거야. 그리고 얘가 키가 엄청나게 커요. 사도세자가 세자 그래갖고 나만큼 조그만 줄 아는데 키가 1m 막 80대고 청룡도를 휘두를 정도로 힘이 좋았다는 거. 관우가 청룡도를 휘두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말도 잘 타고 화살도 잘 쏘고. 근데 아버지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야. 그렇게 하는 게.
그 아버지하고 점점 갈등을 일으키면서 광증에 시달려요. 미쳐갖고 나중에는 마지막에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시종들 100명을 죽여요. 마음에 안 들면 칼로 쳐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무당하고도 살고 비구니 스님하고도 살고, 도저히 아버지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엄마도 해경궁 홍씨도 자기 남편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사도세자의 슬픔이에요. 이게 조기교육의 희생자예요. 조기교육의 희생자. 그런데 이 사도세자도 내가 보기엔 딱 7년 만에 돌은 거야. 토끼처럼 7년 만에 돌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애들 어떻게 해요? 영조가 20명 선생 된 거나 여러분들이 학원 애들 10개, 12개 보내는 거나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애들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까지가 애들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느냐면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딱 시켜요. 해요. 근데 딱 그 7년이 지나고 나면 애들 눈빛이 쫙 꺾어지기 시작해요. 네. 중학교 2학년만 되면은 눈빛이 싹 돌아가기 시작해요.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애들은 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 미치는 애들이요, 한둘이 아니에요. 참 많아요. 그럼 이때부터는 엄마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행복했던 순간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행복했던 순간이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심지어는 엄마를 때리는 아이들도 참 많습니다. 이 엄마들은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는 애한테 맞는다, 자식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얘가 미치게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예요? 엄마들이에요. 엄마들이 얘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미쳐갖고 이제 애가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면 나한테 데리고 와요. 그러면 얘네들 눈빛이 싹 돌아간 걸 내가 봐요. 그럼 상담을 해보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는 초등학교 때 자기 자유시간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유시간 하나도 없이 엄마가 이 학원 가라면 저 학원 가고 저 학원 가고 저 학원 가고, 그래서 자기 미치겠다는 거예요. 막 속에서 불이 일어난다는, 불. 이 사도세자가 뭐라 하냐면 자기 속에서는 울화증이 일어났다. 울화증이. 만약에 영조가, 사도세자가 그렇게 무기신식이라는, 무에서도 편해요. 사도세자가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었고, 만약에 영조가 이 아들을 정말로 청룡도도 마음대로 하게 하고 창, 활, 말 다 잘 탔거든요. 그렇게 키웠다면은 우리나라는 광개토왕, 대왕만큼 훌륭한 군주, 강력한 군주를 18세기에 모실 수 있었을 거야. 사도세자가 죽고 난 다음에 정조가 임금이 됐잖아요. 권력 기반이 취약했어요. 그 다음에 정조가 1800년에 죽고 순조, 헌종, 철종, 고종 다 7살, 10살, 18살, 17살짜리들이 왕 되면서 조선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봐요. 지금 내가 하나, 둘 가지고 있는 애 공부 그렇게 시켜갖고 미쳤어. 그렇게 미쳤어? 그러면요, 그 집안은요, 나중으로도 희망이 없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참 고치기 힘든 병이 뭔지 아세요? 정신병이에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가장 고치기 힘든 병이 정신병이에요.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이렇게 걸린 사람들은 평생 병원에 들락날락하고 평생 약 먹다가 결국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식을 뒤주에 가둬서 죽이지는 않지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뒤주에 가둬서 죽일 사람은 없지만은 그렇게 미치게 만드는 부모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놈의 1등 병 때문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막 뛰어노는 애 중에 미치는 애들은 없어요. 초등학교 때 막 엄마 아빠랑 같이 뛰어놀고 들로 산으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엄마 아빠하고 먹고 마시고 논 아이들 중에 미치는 애들은 없어요. 어떤 애들이 미치냐면 되지도 않는, 머리 돌아가지도 않는 책상에서, 학원에서 시달리면서 미치는 애들이 많은 거죠. 거북이가 등딱지 합금으로 바꾸듯이 자식 영어 발음 좋게 한다고 혀 이렇게 늘리는 수술하고, 초등학생들한테 10개씩 학원 다니게 하는 일이 자식 미치게 만드는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 왜 이렇게 공부해야 돼? 너 1살서부터 30살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행복하게 하려고 그래. 나중에 행복한 건 없어요. 행복하려면 언제 행복해야 돼? 지금 행복해야 돼요. 지금 행복하지 않는 애는 나중에도 안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아파트도 사놓고 애들 결혼도 시켜놓고 내가 이제 60살서부터 나중에 행복해야지. 그런 분은요, 떨커덕 오늘 아침에도 내가 나오면서 암 걸린 분 안수기도를 해주고 나왔는데 내 손에서 안 나와도 안수를 받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해주고 왔어요. 내 손에서 안 나와도 안수를 받고 싶다 그래서 해주고 나왔는데 자매님 보니까 굉장히 건강한데 무슨 암 말기래요. 대개 우리는요, 나중은 안 기다려요.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언제 행복해야 돼? 지금 행복해야 돼. 지금 맛있는 거 사 먹으려면 언제 사 먹어? 지금 사 먹어야 돼. 나중에 사 먹지 말고. 경치 좋은 데 가려면 언제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지금. 나중에 가지 말고. 근데 우리는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 1살서부터 30살 때까지 고생해야지 나중에 행복하다는 거. 이제는 1살서부터 30살까지 공부 죽어라가 해도 행복한 시대는 갔어요. 이제 교수대도요, 일자리 치열합니다. 지금 변호사들, 노는 변호사들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이제는 머리로 사는 애들이 행복한 세상이 오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사는 애들이 행복한 세상이 다가오고 있어요. 나는 어제도 우리 직원이 저녁에 이제 대전에서 강의 끝나고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다니다 때려치고 우리 집에 왔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리 와봐라, 너. 오늘 이 강의 준비하면서 네가 지금 대학교 4년을 다녔으면은 얼마를 대학에다가 쏟아넣을 것 같아? 1억 쏟아넣는데. 1억 쏟아넣지? 근데 너 이제 대학 안 다니니까 1억은 이제 모아놓은 거 아니야? 그럼 그 1억 너한테 안 쏟아놓으면 엄마는 그 돈 갖고 뭐 할 것 같아? 엄마는 노후대책연금 붓겠죠? 그래, 엄마는 노후대책연금 붓고 넌 1억 저축하고 벌써 니네 집은 2억 벌은 집이다. 대학을 안 다니면 안 다닐수록 돈을 버는 거다. 근데 너 지금 내가 이번에도 월급을 한 1년 안 됐는데 30, 40만 원 올려줬어요. 우리는 5년만 근무하면 무조건 300만 원씩 받을도록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럼 너 지금 5년, 4년 근무하면 너 1억 모은다.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쓸 일도 없고, 거기는 해만 떨어지면 돈 쓸 데도 없어요. 너 그러면은 4년 동안 딴짓 안 하고 착실히 돈 벌으면 너 1억 버는 거야. 그럼 넌 30 전에 2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는 거야. 우리나라 지금 대학 나온 45만 명 졸업하는데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하는 숫자가 몇 명이에요? 5만 명밖에 안 돼요. 40만 명은 2년, 3년 빈둥빈둥거리고, 심지어는 엄마 아버지가 애들 때문에 경비에 나가갖고 그거 해갖고 애들 생활비 대주고 뒷돈 대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서 없애버려야 되는 건 내가 보기엔 대학이야. 대학만 없어지면 전부 일의 소중한 가치를 배우고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아니, 대학 졸업하고 딱딱딱 취직하면은 내가 왜 대학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대학 졸업하는 애 거의 반 이상은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할머니 60, 70 된 분은 머리 나쁜 몸으로 살 놈한테 돈 쏟아 넣느냐고. 세계 빈곤율,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1위예요. 1위. 돈이 없어요, 다른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얼마나 럭셔리하게 사는데요. 놀지도 못하고 죽어라 30살까지 나중에 행복하려고 공부했는데 취직 안 되면 그 허탈감, 좌절, 이거는요, 어른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한 3달 전에 아주 이쁘장한 여자아이가 절 찾아왔어요.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 아이예요.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계속 3번인가 4번 떨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좌절감, 우울증에 시달려 있는 아이예요. 예. 그래서 날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꼭 공무원을 해야 되냐? 꼭 좋은 회사를 가야 되냐? 그냥 내가 즐겁게 일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 왜 그 힘든 목표를 세워놓고 계속 좌절감을 느끼느냐?
넌 좀 오늘을 좀 행복하게 살아라. 근데 이 친구가 며칠 전에 저한테 메시지 했어요. 신부님, 저 취직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우리는 지금 행복할 수 있는데 항상 나중에 행복하려고 눈높이를 너무 높여갖고 그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 1살서부터 30살까지 안 행복해. 그럼 30살서부터 60살은 행복해요? 30살서부터 60살? 안 행복해. 왜 안 행복하냐면 이 30살서부터 60살은 자기 인생이 없어. 왜냐면 1살서부터 30살 된 자식들 뒷바라지 않느냐고 자기 인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학원을 다녀봤던 적이 없어. 30살서부터 60살들은 기타 학원을 다닌다든지 피아노 학원을 다닌다든지 꽃꽂이 학원을 다닌다든지 나처럼 필라테스 학원을 다닌다든지 자기를 위해서 이런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 자기 인생이 없어. 오로지 자식 뒷바라지 않느냐고. 그래서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식 뒤 뺑글뺑글 따라다니는 거야. 초등학교 유치원 따라다녀, 초등학교 따라다녀, 중고등학교 따라다녀, 심지어는 대학까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커리큘럼 수업 과정 짜주군 엄마들 많아. 그리고 학점이 조금 나오면 교수한테 가서 따진다는 거. 우리 애 학점이 왜 요것밖에 안 주느냐고. 나중에 취직하려면 학점이 높아야 되는데. 군대도 뺑글뺑글한데요. 요즘 카카오톡이 돼갖고 엄마들이 애들 군대 생활을 볼 수 있대요. 그럼 애가 좀만 얼굴이 이상하면은 그 상사한테 그런대요. 왜 우리 애 얼굴이 이러느냐,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군대 가서도 엄마가 애를 책임져 주는 거야. 그래서 요새 군대 상사님들이요, 사병 돌보는 일보다 사병 엄마 돌보는 일이 더 바쁘대요. 심지어는 회사까지 따라다니는 거야. 애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대리 진급을 못하면 부장한테 가서 따진다는 거. 우리 애가 뭐가 모자라서 대리 진급을 못하느냐고. 평생 자식주의를 뺑글뺑글 따라다니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래요. 헬리콥터 맘. 또 아버지들은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한동안은 기러기 아버지가 40만 명까지 있었어. 40만 명 기러기 아버지가. 이 기러기 아버지들은요, 자식들 한 달에 부인권까지 하려면 700에서 1000만 원을 보내줘야 돼. 그러면은 보통 10년 정도 가 있으면요, 이 기러기 아버지는 10년 동안 인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돈도 없는데 뭐 돈만 버는 기계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못 사는 거. 30살서부터 60살들은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60살 때 30살 된 자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살아. 자기를 위해서 살아봤던 적이 없는데 내 인생을 살으라는 거야. 살 줄을 모르는데. 30살서부터 60살은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요, 자아실현해야 되는 나이야. 자아실현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능력을 쓰는. 오늘 물이 없는데 여기 물을 하나 갖다 놓으면 내가 이 물을 안 먹었으면은 이 물은 자아실현하는 물이에요? 자아실현 안 하는 물이에요? 자아실현 안 하는 물이에요. 내가 먹어줘야지 자아실현이 되는 물이에요. 자아실현이 되는 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샴푸를 하나 샀어. 그럼 샴푸를 사면은 그 샴푸를 한 방울까지 다 쓰면은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샴푸는 나한테 와서 자기 능력을 다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럼 자아실현 한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자아실현 한 거죠. 내가 요즘 목욕 가방에 샴푸 하나 다니는데 요만큼 남았어. 그 짜서 쓸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 이제 자아실현 돼 가는구나. 이제 자기 능력 다 썼으니까. 우리 사제관에 개가 한 마리 있어요. 문수라는 개가 있는데 얘가요, 딱 사제관에 도착하면은요, 총알같이 튀어나와요, 자기 집에서. 그리고 요만한 개가 내 가슴까지 뛰어 올라와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얘가 사제관에 신부들이 오면 안 물고 안 짖어요. 근데 여자들만 오면은 잡아 먹을 듯이 짖어요, 진짜로. 그리고 막 엉덩이고 허벅지고 다 깨물어요. 얘 자아실현 하는 게예요, 자아실현 안 하는 게예요? 자아실현 하는 게예요. 근데 우리나라 30살서부터 60살 된 많은 분들은 자기 능력을 안 써요. 자기 능력을 안 쓰고 자식만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60살서부터 엄마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은 자기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데,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 사는 게. 인생은요, 재미있어야 돼. 의미가 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 재미와 의미가 같이 가야 돼.
그런데 내가 기타를 잘 쳤다면 기타 치러 온 세상 돌아다니고, 꽃꽂이 했다면 온 성당에 꽃꽂이 하러 다니고, 뭐 춤췄다면 춤추러 다니고 이럴 텐데 나를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야. 60살서부터 100살까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1살서부터 30살도 안 행복하고 30살서부터 60살도 안 행복한 거야. 그럼 60살서부터 100살은 행복하냐? 2020년이면 인간 멸종 시기가 온다고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책도 쓰고 강연도 다니고 또 대학교 다니면서 초청 강의도 하고 각종 잡지에 글도 참 많이 실었습니다. 제가 한 95년부터 이렇게 살다가는 지구가 불탈 것이다. 그리고 2020년이면은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책 북극곰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책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늑대가 나타났어요 라는 주제로 글도 쓴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제가 92년도 3년도에 이렇게 하면은 지구 환경은 인간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이다. 근데 그때 그렇게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환경에 막 관심을 갖기는 하긴 했지만은 이게 현실로 다가올 거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 제 자신이 늑대가 나타났어요라는 늑대 소년 얘기 기분이 든다고. 지구가 뜨거워질 것이다. 우리는 곧 못 살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많은 이 인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많았지만은 이게 현실이라는 경험하고 오버랩, 합치는 경우는 참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외롭고 또 때로는 굉장히 동력을 잃는다 그러죠. 동력을 잃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세월을 30년 동안 전 지내왔습니다. 저도 2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면 지구 안에 사는 인간은 멸망할 것입니다. 심지어 도저히 지금 인간들 영혼 상태로는 이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없고 결국 5억 명 정도 죽어야 인간이 정신을 차리고 삶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까지 10년 전, 그러니까 1992년부터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다녔으니까 10년 전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책도 썼어요. 책을 썼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지구 위의 천지 창조, 잃어버린 창조의 5일, 오존, 태양의 창가, 또 지구 온난화, 늑대가 나타났어요. 온난화의 징후들, 지구는 왜 뜨거워지는가? 알프스 만년설, 지구온난화와 생물종 멸종, 외계인들의 도시, 그 다음에 물의 슬픈 노래, 물 내리지 마, 세계는 물 전쟁 중, 성스러운 물은 우리의 미래, 거기다 이제 4대강까지 제가 주제를 썼죠. 숲과 물, 대한민국은 자원강국, 미래가 암울한 북한. 왜냐하면 북한은 산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쓴 거예요. 또 환경호르몬이라고 무정자증, 성정체성 혼란, 이제 게이가, 레즈비언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제가 이 책을 2013년경에 12년경에 쓴 거니까 8, 9년 전에 이런 세상이 올 거다. 난자, 매매, 판도라 상자, 생명공학자, 그다음에 먹을거리, 건강한 먹을거리, 어쨌든 침묵의 봄, 그리고 7부에서는 에너지를 다뤘죠. 대한민국 해외 에너지 96.4%, 그리고 체르노빌, 히로시마,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전기 흡혈기라는 표현까지 제가 썼죠. 어쨌든 이런 환경적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책을 쓰면서도 참 외로웠어요. 왜 외로웠느냐면은 사람들이 그냥 신부님 참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행동이나 이런 걸로는 옮겨지지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세월 동안 우리 인간이 굉장히 영장동물이라고, 최고의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영혼이 있는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결국은
멸망을 한번 경험해야지 삶이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지구 환경, 온난화, 이상기후, 더욱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을 겪으면서 심각하다고는 느끼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합의를 못 보고 어둠 속을 헤매고 있고 심지어 혼란까지 겪고 갈등까지 지금 낳고 있으니 지구인들이 한마음이 돼갖고 지금 문제를 해결해도 해결하기 어려울 텐데 답답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는 공포스러운 일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지금 오늘 일어나고 있는 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올해죠. 7월 밴쿠버 지역의 온도가 49.5도로 치솟았습니다. 저도 밴쿠버 여러 번 강의 방문했지만은 정말 아름다운 지역이고 날씨도 참 좋고 밴쿠버 동계 올림픽까지 치룬 지역입니다. 이 밴쿠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밴쿠버가 49.5도, 평상시에는 여름철이라도 20도 내외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지역인데 무려 30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위험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구온도 1도 오르면 북극이나 남극, 알래스카, 시베리아, 여름철에는 10도 이상의 높은 기온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구온도 1도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1도 올라간 거 뭐 별로 뭐 문제 없지 않나? 평균 온도 16도인데 17도 정도 되면은 뭐 오히려 더 살기 좋은데 아닌가? 물론 이 지구는 둥그렇기 때문에 북극하고 남극하고 적도하고 극적인 기온의 변화가 있죠. 그런데 북극권은 1도 올라가면 여름에 평균 10도가 올라갑니다. 만약에 1.5도 올라가면 15도가 올라갑니다. 지난 만년 동안 북극 여름 평균 기온이 5도 정도였는데 시베리아 북극 지역이 여름 평균이 20도가 넘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어떤 날은 북극 여름이 30도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극 빙하는 녹아내리고 만년설에 갇혀있던 각종 바이러스가 그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지구 표면을 숙주로 삼아 이제는 코로나 19, 20, 21, 23, 23 이게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바이러스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지구인들을 괴롭힐 겁니다. 이건 확실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년설에 이렇게 갇혀 있었던 동토 지역 안에서는 각종 메탄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이러스라든지 세포들이 활동을 못했는데 이게 완전히 녹아 없어지면서 다 같이 올라오는 거죠. 더욱이 메탄까지 분출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산화탄소보다는 메탄은 태양열을 붙잡는 게 23배 정도 더 강합니다. 그 메탄이 우리를 이제 이산화탄소 우리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이산화탄소보다 더 무서운 메탄이 정말 상상도 초월할 수 없는 속도로 지금 지구 공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지역 기상 관측 이래 최고의 기온이다 보니 기후학자들은 1000년에 한 번 생길까 말까 한 일이 생겨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1000년이 아니고 제가 65년 만에 생긴 일입니다. 65년 만에. 평상시 밴쿠버 기온은 20도 정도인데 무려 30도 이상이나 더 높아진 것이죠. 결코 이상 기후가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기후입니다. 이제는 2030년이면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할 것이라 이제 10년 남았습니다. 것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끝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미 지구 평균 온도는 1도 상승한 것을 모든 기상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 밴쿠버가 49도 정도 올라갔다 그러는데 49도면 어느 정도의 온도이냐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하비 사막의 그 유명한 데스밸리 정도의 온도입니다. 또 제가 데스밸리도 다녀왔죠. 데스밸리는 1849년 캘리포니아로 향하던 서부 개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서부로 행진하던 서부 개척자들이 이 데스밸리 지하 한 61m 골짜기에 물 없이 헤매다가 호수를 발견하고 이제 살았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달려왔으나 신기루 현상에 그게 호수가로 보이는 거야. 가보면 그냥 신기루인 거죠. 마지막 희망을 잃고 죽었다 해서 그 골짜기를 데스밸리,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제가 데스밸리 방문했을 때 50도가 넘었는데 그 뜨거움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숯 구워내고 숯가마 여러분들 들어가 보셨던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렇게 관절이 안 좋고 또 몸에 암도 있어갖고 숯가마를 즐겨 갑니다. 근데 이 가마떼기를 뒤집어 쓰고 숯가마에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50도 정도면은 3분에서 5분 정도 있으면 숨 막히고 더운 걸 넘어서 뜨거워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숯가마에서 나올 때 하는 말이 아 뜨거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밴쿠버와 라스베가스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옥불을 느끼기에도 충분합니다. 미국은 겨울에는 텍사스가 강추위로 지난 2020년 얼어붙었다가 유럽이 또 얼어붙었다가 눈이 1m, 2m 왔다. 이번 여름에는 열돔 현상으로 지구온난화 열이 항아리 모양을 지닌 지역들, 분지 지역, 대한민국에서는 대구나 춘천 지역 가운데 하늘에서 열은 쏟아져 내리는데 밖으로 열이 분출되지 않고 계속 열을 가두어서 그러면은 50도가 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크게는 지구가 지금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태양에서 오는 열을 가두어 지구 표면을 지옥불로 달구고 있고 인간은 아 뜨거 하면서 죽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밴쿠버에서도 지금 뭐 그 숫자를 지금 헤아릴 수가 없지만은 한 몇천 명 정도 이번에 죽었다고 그러죠. 물론 2000 대기억으로는 2005년, 2004년, 2002년 요때 엄청 더워갖고 유럽은 3만 명, 5만 명씩 죽은 적이 있었죠. 그때는 아프리카에 열기가 올라와갖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청나게 죽었죠. 사실은 인간 대멸종이 시작되었고 이제는 진행 중에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트, 뜨거운 돔 현상이 생기면 위에서 내리 누르는 압력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공기의 흐름은 생기지 않아 구름이 생겨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밴쿠버 하늘이 구름이 한 점이 없이 49도까지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하루 종일 내리쬐는 직사광선에 지면은 더욱더 뜨거워지죠. 증발이 일어나면 지표면을 식히는 효과가 있는데 계속 증발만 되다 보면 지표면이 말라버립니다. 지면은 더욱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미국 애리조나 쪽에서 그 아파트가 붕괴됐죠. 저도 그쪽 지역도 갔다 와봤어요. 그 해안가도 갔다 와봤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부실 시공일 수도 있지만은 해수면 상승으로 계속 지금 침하되고 있는 거예요. 그 도시, 이제 이 해안 도시국가 지금 지역들은 계속 바닷물이 침하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반이 약해지는 거죠. 지반이 약해짐으로 해서 위에서 그걸 누르기 때문에 무너지는 영화 같은 장면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 15년 전, 25년 전에 제주도 서귀포에 가갖고 여러분들 해안가 100m 이내에는 절대 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도시 지역, 특히 해안가 지역에 지금 바닷면에 있는 지역들은 우리도 모르게 지금 계속 침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지표면에 말라버리면 도로들이 팽창하면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영화처럼 이렇게 서로 아스콘이 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는 열심히 소방차, 살수차를 가지고 길에 물을 뿌리고 다니는 이유입니다. 조금이라도 온도를 낮춰보겠다는 노력이죠. 그 다음으로 일어날 일은 49도가 넘으면 집집마다 선풍기와 에어컨을 가동할 것이고 전기가 갑자기 많이 쓰면 블랙아웃이 되면서 집안은 불덩어리가 되어갈 것이고 노인과 아이들은 그 열기에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도저히 너무 그 열기를 내릴 수가 없어갖고 아이를 냉장고에 넣었다가 빼기도 한다고 그래요. 이 열기가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이를 냉장고에 넣었다 빼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하루아침에 전혀 예상치도 못한 때 벌어질 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쏟아질 때 그들도 그때까지 먹고 마시고 그랬다고 잔치 벌였다고 했던 성서 말씀이 어찌 보면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시에는 소방수 차량이 물을 뿌리기라도 하지만 숲속에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수분은 증발하고 바짝 말라버린 나무들이 약간만 스쳐도 산불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미국에서도 또 호주에서도 또 이스라엘에서도 제 눈으로 나무가 부닥쳐서 불나는 장면을 3번 봤습니다. 지금 미국 서부 지역의 산불들이 그렇고 매년 일어나는 호주의 산불이 그렇습니다. 2021년 미국 서부와 밴쿠버와 시애틀에서 이런 그 49도가 올라왔으니까 저 충격적인 일은 밀물을 따라 들어왔던 각종 조개류와 어류가 데워진 바다의 물을 적응하지 못하다가 썰물 때 같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한 10억 마리나 되는 조개류가 바로 익어져 갖고 전부 입을 벌리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개 구이할 때 어느 정도 열이 가해지면 입을 벌리잖아요, 조개들이. 근데 그렇게 하고 10억 마리 조개가 그렇게 죽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거의 멸망 한가운데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란 남서부 지역에서는 7월 17일 물 부족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납니다. 50도를 넘나드는 더위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물을 달라면서 거리로 나섭니다. 시위가 격화되면서 행인 한 명이 총에 맞고 사망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주의 한 마을에서 물 부족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틀째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나는 목이 마르다. 물은 나의 권리다.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이게 지금 미국, 이란 종교 지도자죠. 독재자에게 죽음을 등에 구호를 외쳤다고 미국의 소리가 전하죠. 이란은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은 석유는 흘러넘쳐도 마실 물이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생명이 더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란의 올해 평균 강우량은 예년보다 52%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위대가 물 부족으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란은 이달 초부터 잦은 정전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 정전 얘기를 좀 할게요. 사실 우리 지금 전기 없으면은 여기 지금 죽을 사람들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선풍기, 저는 제 방은 에어컨 고장난 지 10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어컨 안 틀기는 하지만은 저도 어젯밤에 선풍기를 틀고 잠을 잤는데 그래도 덥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에어컨도 안 되고 선풍기도 안 되고 온도는 30도, 35도가 올라간다. 이거는 거의 죽음의 행진을 할 뿐이죠. 이란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대부분이 가뭄과 정전, 폭염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전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거죠. 여름철 전기 수요가 급등을 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지금 시리아도 하루에 4시간밖에 전기가 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얘기하죠. 사실 시리아는 4시간이지만은 북한은 하루에 30분밖에 전기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지금 아슬아슬한 지금 고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런 지구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이 대한민국은 나름대로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좀 덜 느끼지만은 이런 사회 기반이 약한 나라들은 굉장한 고통을 겪는 거예요. 등전불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2021년 지구의 운명은 바람 앞에 촛불이기도 합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을 것이고 마침 또 제가 2020년 한 2월인가 3월에 과연 인간은 1년 전 얘기입니다. 과연 인간은 코로나19와 맞서 싸울 수 있을까라는 유튜브 강의를 했는데 제 예상이 맞아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더 걱정입니다. 이게 코로나가
단순히 백신으로 고치거나 항체로 치료제로 고치는 문제를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유를 자꾸 속박되고 갇혀 산다고 하면은 죽음이라도 불사하고 뛰쳐나가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 전부 다 술 못 먹게 하니까 강릉으로 아산으로, 그러니까 이 풍선 효과로 전국으로 퍼지는 거죠. 이거는 뭐 백신이나 항치료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 마음 안에 있는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갈망,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 여러분들은 저녁 실시간 제가 힘들어도 계속 같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억압된, 홀로 된, 외롭게 된 두려움, 이런 것에서 벗어나십시다 하는 마음으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어쨌든 그래도 무조건 백신을 맞으셔야 됩니다. 치료제도 나올 것이고 결국 감기처럼 같이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미국이 지금 포기를 한 거죠. 사회적 혼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할 것입니다. 영국은 풀어놓으니까 하루에 5만 명이, 그게 최고 팬데믹 될 때보다 더 많은 숫자가 지금 확진이 된 거죠. 풀어놓으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는 가두는, 절제하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이 시스템을 택하고 있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 주고 있는데, 이 영국, 이 사람들, 제가 언젠가 아직 교만, 그러면서 그 코로나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유럽 사람들이 왜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걸리느냐? 교만해서 그래요. 개인주의 때문에 그래요. 나 하나 자유 빼앗기는 거 싫다 이거예요. 남이 코로나에 걸리나 마나 그래갖고 모여갖고 숲속에 모여갖고 파티하고 뭐 광란에 그런 걸 하는 이유들이 그러한 정신적인 치료가 되지 않으면 코로나가 치료가 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온난화와 바이러스가 결합되면 우리가 예상했던 일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거고 우리는 그 상황을 아마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독일은 100년 만에 폭우 2만 ml가 왔다 그래요. 2만 ml. 제가 이거를 이제 7월 12일, 13일 날 그 기상 그걸 보고 2만 ml면은 3, 4일에 2만 ml가 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2m의 비가 온다는 얘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벨기에하고 그 독일 지역 그 근처는 사실은 그게 없는 라인강 그쪽은요, 환경 재앙이 없는 지역에 거의. 그런데 예상하지도 못하는 지역에서도 2만 ml가 물이 쏟아지고 중국, 지금 일본도 홍수. 지금 내일 모레 올림픽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도쿄가 홍수로 시달리고 있어요. 또 정말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림픽 치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기했지만은 이것도 무관중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무관중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지금 58명이 지금 확진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 전지구적인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데스밸리가 56도까지 치솟고 중동은 미국 서부는 두바이보다 더 뜨겁고 폭염, 가뭄, 산불, 죽음의 악순환이 되는 거죠. 코로나 사태처럼 지구온난화도 똑같이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지구적으로는 팬데믹의 현상을 겪고 있죠. 미국은 지금 기상청이 드물고 위험하며 치명적인 상황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은 열파 현상도 두드러지. 이 열파 현상이 일어나면은요, 그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불 끄는 소방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열파라는 건 뭐냐면 열이 같이 한 100km 이 제곱미터 안에 열파가 생기면요, 그 안에 있는 것들 싹 다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그 사람들은 피할 시간도 없이 죽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지금 각 댐들이 호수가 최저 수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도 아마 물 때문에 데모가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산이 풍부하고 강이 전부 다 물을 머금고 있어갖고 이 열파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은
뭐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은 좀 그 사막이죠. 사막에다 나무를 심어 놓은 거니까 그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식량 안보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전 세계 아몬드 80% 이게 물을 엄청나게 먹는 과일 나무인데 가뭄으로 생산량이 거의 줄어들고 있고 지금 각종 방목 농장에 풀이 자라지 않아서 가축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밀 생산도 좀 잘 안 되고 그게 이제 같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구 온난화, 열파, 물 부족, 그 다음에 또 코로나 이게 같이 뭉쳐서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인간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현재로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는 인류 역사상 65만 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일은 미국 엘고 부통령 위기의 지구 책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끔찍하게도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 훨씬 붕괴 속도가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킬리만자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킬리만자로 산 해발 6,400m 되는데 1990년도에는 학자들이 2100년에 그 킬리만자로 마지막 꼭대기의 빙하가 녹아 없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2015년에 녹아 없어졌습니다. 95년 빨라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구 종말을 2100년, 인간 멸망을 210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80년 너머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상으로 보면은 2030년이면은 그저 그런 정도의 붕괴가 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또 제가 늑대가 나타났어요를 한마디 또 하면은 앞으로 10년이 지구 인류 문명의 목숨이 결정되는 겁니다. 지난 65만 년 동안 지구는 이산화탄소가 250 ppm 파트 퍼 밀리언이라고 그러죠. 공기 안에 100만 개의 산소, 질소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250개 있었어요. 이게 250개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벌써 420개가 넘어섰습니다. 다시 말해 지구는 지금 붕괴 상태 중에 있습니다. 400 ppm이 넘으면 인간은 어떤 기술로도 그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는 저 자신도 답답합니다. 이제는 해결책을 말할 때는 지났고 지구의 인간이 어떤 형식으로 멸종되는 방향을 제시하거나 현상을 제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극단적인 해결책이 과연 없을까? 저한테 물어본다면은 저는 이렇게 좀 며칠 고민을 했어요. 과연 지금 이 현상을 막을 길은 없을까? 인간에게 예수님 시대로 되돌아가서 살면은 해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걸어 다니고, 나귀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아니면 한 마을에서 죽을 때까지 이동 없이 살고, 해 떨어지면 자고, 아니면 우리 신앙 성도들처럼 망과 해 떨어지면 저녁 기도 2시간 외워서 기도하고 해 뜨면 일어나서 일하면 어쩌면 지난 10,000년 동안 살기 좋고 아름다운 지구에서 다시 살 수 있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 4차 산업혁명, 신자유주의, 금융주의, 무역세계를 다 포기해야 합니다. 저도 잠비아, 미국도 다니지 않고 평창에서만 있어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켓 쏘아 올리고 석유 수출입, 석탄 수출입, LNG 수출입, 자동차 판매하고 반도체 제품 생산 계속하면 우리는 2030년, 그러니까 올해도 끔찍한 환경 재앙을 경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2030년, 9년 안에 전지구적인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영혼에 기대어 보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저는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한테 부탁하겠습니다. 조금은 준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도 조금 사재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물도 조금 넉넉하게 좀 준비를 해놓고 평상시에 욕조에도 물을 좀 담아놓고 그리고 늘 말씀드리죠. 적어도 한 달 먹을 쌀, 반가마 정도는 집에
모아두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제가 또 지속적으로 환경 재앙에 대한 특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하느님께 같이 기도하고 인간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죽고 난 다음엔 도대체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천당에 가요. 예. 왜 천국에 가느냐면은 이 추운 날, 그 눈길을 마다 않고 여기 와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강의 듣겠다 그러는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이에요. 예. 기름 종지에 기름이 오늘 또 한 방울 또 모아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죽는 거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야 돼. 싫어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부당한 대우 받지 않고 서름 받지 않아요. 하느님께서 어느 누구든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감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를 막연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죽는 게 죽음이 아니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여정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 누에가 알이 되고 꼬치가 돼갖고 누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비가 돼서 날아가잖아요. 그 누에 꼬치로 있을 때 아주 볼품이 없잖아요. 근데 나비로 날아갈 때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지금 모습보다 훨씬 아름다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딱 미국에서 강의를 하는데 맨 앞에서 강의를 열심히 듣던 분인데 굉장히 뚱뚱해요. 그런데 그분이 손을 들더니 신부님 나도 천국에 가면 날씬해지고 아름다워집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날씬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름답긴 할 거다. 아름답긴 할 거다. 어쨌든 우리가 두려움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느님을 믿는 우리들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질 필요 없어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뭐하러 그렇게 십자가에 힘들게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부활신앙을 믿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신앙이에요. 내가 나비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거라는 이 믿음. 그래도 죽는 게 싫어. 뭐 때문에 그래? 생이별 때문에 그래. 생이별. 아무리 죽어서 천당 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죽으면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 볼 수 없고 남편 볼 수 없고 자식 볼 수 없고 부모님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생이별, 죽음 때문에 생이별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더 이상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람으로서 도리도 못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호강도 못 누리고 이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죽기 직전에 후회하지 말고 죽기 전에 내가 뭘 할 걸 그런 거 후회하지 말고 혹시 돈 100억 정도 있는 분들은 한 10억, 20억만 놔두고 80억은 쓰세요.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 되지. 제가 요즘 바빠서 텔레비전은 거의 못 보지만은 BBC에서 아주 재미난 프로그램을 해요. 영국 BBC에서 백만장자가 자기 신분을 감추고 아주 힘들게 사는 동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이 사람이 백만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가난한 것처럼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살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은 한 달, 2달 같이 지내다가 마지막에 깜짝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 내가 커피숍 차릴 수 있도록 가게를 내주겠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만장자가 하는 거야. 백만장자가. 여러분들은 못하죠. 여러분들 누굴 커피숍을 차려줘. 백만장자가 하는 건데
제가 너무 감동적인 그 장면 하나는 그 무료 급식소를 봉사하는 사람이야. 그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남자인데 백만장자가 들어와서 같이 급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 무료 급식소를 하니까 휴가도 한 번도 못 간 거야. 자기 있는 거 다 끌어다가 했는데 백만장자가 마지막에 난 당신한테 감동받았다. 내가 앞으로 당신 무료 급식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돈을 대주겠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가만히 보니까 봉투를 하나 더 줘요. 더 주면서 가만히 보니까 당신 무료 급식소 하느냐고 휴가 한 번을 못 갔는데 이거는 당신 자신을 위한 휴가 비행 티켓이고 호텔 예약권이다. 자신을 위해서도 휴가를 한번 가라. 막 저 그걸 보는데 막 가슴이 막 먹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은데 우리나라 부자들은 그런 멋이 없어요. 근데 영국 BBC에서 그걸 하니까 미국에서도 요즘은 해요. 그래서 이 백만장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계속 깜짝깜짝 그러니까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거 땅, 재산 이게 아니에요. 공술의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쥐고 그냥 이거 쥐려고 인간성도 버리고 나쁜 짓이란 나쁜 짓 다 골라하면서 죽는 사람들 보면 참 제가 보기에는 참 가슴이 아파. 유병원 씨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놨다가 결국 죽을 때 돈 갖고 갔어요? 한 푼도 못 갖고 갔어요. 어떻게 해서? 다 놔두고 갔어요. 마지막에 뭐 순천 쪽에서 도망 다닐 때 현찰이 8억 6천 우리나라 돈 8억 6천 있고 달러가 16만 달러 1억 6천이 있었대요. 근데 그거 손도 못 댔어요. 마지막에 그 집에서 도망 나갈 때 이 가방에 마지막에 있었던 건 수쿠알렌 몇 알 딱 갖고 떠난 거야. 수쿠알렌 몇 알. 여러분들 죽을 때 돈 갖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 뭘 갖고 가느냐면은 추억 갖고 떠나는 거. 추억. 내가 이렇게 인생을 돌아봐서 야, 난 정말로 즐거웠어. 나 정말로 행복했어. 이런 추억이 있는 사람이 죽을 때 행복하게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인생 돌아봐서 즐거웠던 추억이 하나도 없어. 고생만 죽살나게 한 추억밖에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들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오늘 추억이 하나도 없는 분들은 추억을 만드세요. 프로그램을 짜세요. 그 백만장자가 그 무료급식 한다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휴가도 한 번 안 간 사람한테 자신을 위해서도 시간을 내라고, 남을 위해서 희생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사람이요 남을 위해서 너무 희생하다 보면 지쳐요. 지치고 나중에는 너무 화가 나면은 내가 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데 더 큰 못 찾아다가.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전 정말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아버지하고, 전 수원 사람인데 매일 뒤에 광교산에 놀러를 갔어요. 광교산에 가서 가재 잡고 메뚜기 잡고, 가을이면 도토리 줍고 밤 따고 감서리하고, 그 다음에 도라지 캐고 더덕 캐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며칠 전에 성복동 성당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광교산 밑에 있더라고. 다 생각이 나요. 상강교, 하강교, 뭐 미군 레이더 기지, 뭐 주한말 농장, 뭐 쫙 지금도 40년 전 일인데 머릿속에 아직도 그 즐거웠던 추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나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기억은 거의 없어요. 매일 놀러 다녔던 기억. 그 생각하면 참 행복해요. 그리고 광교산만 가면은 내가 여기서 초등학교 때 여기 즐겁게 놀았지. 중고등학교 때 또 성당 참, 학교는 일요일은 안 갔는데 성당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갔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 여름에 캠프 간다고 우리 때는 4박 5일 갔어요. 그때는 또 어디 놀러를 갈 때가 있어요. 성당에서 가는 캠프가 최고의 행사였죠.
그럼 뭐 조 모임 하면은 뭐 너는 쌀 갖고 와라, 넌 냄비 갖고 와라, 넌 텐트 갖고 와라, 남자 5 여자 5 같은 조로, 이건 뭐 살림살이 떠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살림살이 떠나는 거하고. 얼마나 그 중고등학교 때 성당에서 떠나는 캠프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뭐 내가 이 가을에는 예술제 한다고 연극하고 노래하고, 이제 성탄 때만 되면 예수님 성탄 전야제 한다고 모여갖고 뭐, 자,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사춘기에 느낄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다 느꼈던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때는 또 남녀공학이 분명했을 때인데 성당만 가면 그 이쁜 그 이쁜 아가씨들이 그냥 얼마나, 우리 성당에 특별히 이쁜 여자애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당 그때 학생의 프로그램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금 애들이 학원에 다니지만 우리 때는 뭐 학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당 가는 게 유일한, 탁구 치고 성당에서 참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우리 그 학생의 아이들이 신부가 10명이 됐어요. 신부가 10명이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 우리 교구에 뭐 사무처장, 관리국장, 사무국장, 다 사목국장, 우리 성당 출신 신부들이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때 그 신앙의 그 교육이 풍요로웠던 거죠. 예. 그리고 수녀님들도 많이 나오고, 그 유명한 수녀님들 중에 하나는 또 누구냐 하면은 김혜윤 베아트릭스 수녀라고, 성서 가르치는 수녀님 있잖아요. 뭐 같은 성당을 다녔지만 그 수녀님하고 우리는 질이 달랐어요. 그 수녀님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갖고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우리는 저 밑에서 그냥 그 수녀님 나보다 1살 어리거든요. 그땐 참 예뻤는데 로마 유학 갔다 오더니 팍 늙어갖고, 근데 지금도 이쁘다고 사람들은 그러긴 그러는데 그땐 참 예뻤어요, 수녀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공동체가, 어제도 서울 둔총동 성당에 강의를 갔는데 그 나보다 한 2-3살 나이 많은 누나였는데 그때도 예뻤는데 지금 보니까 50, 한 4, 5이 됐는데 지금도 그렇게 이쁘더라고, 그 누나가. 그래서 어제 너무 만나서 반가웠는데 그 누나도 아들이 지금 서울신학교 2학년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얼마나 좋았던 거예요, 그 공동체가. 그러니까 그 중고등학교 생각하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춘기를 보낸 거죠. 그래서 내가 제일 화려했을 때는 언제였느냐면은 신학교 때. 저는 방학이 싫었어요. 신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었어요. 먹여주지, 재워주지, 기도시켜주지, 철학 가르쳐주지, 신학 가르쳐주지, 성서 가르쳐주지. 이 신학교 교육이요, 내가 보기엔 이 교육 제도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냥 좀 신학교 7년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보좌 신부 때는 또 훌륭한 본당 신부님 모시고,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보좌 신부들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사랑으로 꽉 차 있어. 그 느껴요. 이렇게 보면 보좌 신부 딱 보면 사랑으로 꽉 차 있어. 본당 신부 10년 동안 교우들이 참 내 말 잘 듣고 신부를 업고 살죠, 한국 천주교 교우들은. 참 이렇게 보면은요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10년 전에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면 본당이 없으니까, 뭐 본당이 없으니까 또 온 세상이 또 다 내 본당이야 또. 전 세계 다니면서 강의하고, 지난 여름에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파라과이 5개 나라 한 달 동안 순회 강연 갔다 왔거든요. 페루 이제 뭐 얼마나 멀어요, 페루가. 페루 갔더니 이제 강의 이제 2시간 끝났는데 거기 회장님들이 신부님 귀양 여기까지 왔으니 마추픽추 가자고. 그러니까 강의는 2시간 하고 마추픽추는 2박 3일 갔다 오고. 이런 좋은 팔자가 어디 있어요. 브라질 가면 또 뭐 리오데자네이루, 또 아름다운 한국, 예수님이 이렇게 펼치고 있는 데 있죠. 이번에 월드컵 한데 참 얼마나 좋은 팔자예요. 깔라파테라고 아르헨티나 맨 밑에 빙하 있는데 신부님 환경하시니까 꼭 보셔야 된다고. 세상에 이렇게 돌아보면 난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작년에는 내가 또 아침마당에도 출연했잖아. 아침마당. 평화방송도 모자라서 아침마당까지. 그냥 아침마당을 2번을 강의를 나갔었는데, 목요 특강 2번을 강의를 나갔었는데, 보통
목요 특강 시청률이 7%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전 두 번 다 10.4%가 나왔어요. 이게 뭐 물론 그 3.4%는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봐줘서 올라간 건지 내가 알고 있죠. 천주교 교우들이 봐줘서 올라간 거 알고 있는데 나는 그 목요 특강 하려고 그러면 새벽 4시에 집에서 나와야 돼요. 새벽 4시에 이제 또 눈이 항상 오니까 겨울에 작년에도 마지막 강의 12월 27일인가 나왔는데 그 눈길을 헤치고 와서 이제 딱 가면은요, 여의도에 도착하면은 깜짝 놀랐어요. 여자 둘이서 달겨 들어가고 막 화장을 1시간 동안 하는 거. 화장을 1시간 동안. 평화방송은 생전 화장 안 해주는데 화장을 1시간 동안. 이제 그리고 이제 강의가 끝나고 이제 평창에 집에 들어갔는데 생태마을이 난리가 난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강의를 들으면서 실시간 검색어가 1위였대요. 그리고 전국에 우리 교우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전화해갖고 거기 신부님 생태마을 자랑하는데 거기 가보고 싶다고.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성당도 안 다니는 할머니가 전화해갖고 오늘 그 강의한 신부님 어쩜 그렇게 유쾌하고 우리 마음을 잘 아느냐고. 근데 그렇게 유쾌한 신부님이 아직도 전화해 되도록 왜 혼자 사느냐고. 그거 좀 장가 좀 보내라고 그 직원들이. 아니 저를 염려해 주는 게 우리 천주교 교우들만 염려해 주는 게 아니라 성당 안 다니는 할머니도 염려해 주니 이게 얼마나 행복한 신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을 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난 정말 행복했다. 신부님은 신부로 사니까 팔자가 좋아서 그렇지 우리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는 거 무슨 우리가 즐거운 추억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힘들었을 때 많았어요. 인생 50살밖에 안 됐지만은 돌아보면 즐거웠었던 일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은요, 과거를 돌아봤을 때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만 기억하는 사람은요, 악해져요. 악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즐거웠던 것만 의도적으로 기억하려고 하면 선해지게 돼 있어요. 저도 사기 많이 당했어요. 이 세상에 사기 쳐먹기 제일 쉬운 사람이 신부예요. 신부. 세상 물정 모르니까 사기도 많이 당했고 배신도 많이 당했어요. 그래갖고 아픔이 많았었어요. 근데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사기당했을 때 내 상태가 어땠었냐면 욕심이 꽉 차 있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강의 때 여러분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온 몸에서 경험을 하고 나온 말이에요. 온 몸에서 경험을 하고 나온 얘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 몸에서 나온 거죠. 또 뭐 배신도 많이 당했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루카복음에도 마테오복음에도 이런 악마가 와서 유혹을 해요. 돌도로 빵대라고 그러고 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고 성당에서 교회 종탑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가 그게 다 내 인생에 나도 저런 유혹이 있는데 예수님은 안 빠졌는데 난 다 빠졌던 거야. 나는 다 빠졌던 거야.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느님을 더 사랑해야지 사람을 더 사랑하면은 꼭 고통이 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좋았던 것만 기억을 하는 거야. 나빴던 기억을 자꾸 하면요 인생이 우울해요.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들 그 불행한 사람들 며칠 전에 그 신문에 아주 재미난 게 나왔어. 불행한 사람 10가지 특징이 나왔어. 자신과 남의 단점만 본다. 불행한 사람들은요 자신과 남의 단점만 본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한다. 그러니까 과거를 집착하는 거야. 과거에 내가 왜 그랬을까? 안 바뀌어요, 과거는. 그 다음에 쉽게 포기한다. 뭘 하다가 그냥 금방 포기하는 사람, 이 사람 불행해진다는 거죠. 운동을 하지 않는다. 운동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운동하셔야 돼요. 뭐 이건 이번 다음 달 강의에 꼭 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성취 불가능한 목표를 세운다. 성취 불가능한 목표를 세운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만 골라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 우리 청국장 가루 같은 거,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이 청국장 가루 같은 거. 나도 오늘 아침에 좀 일찍 나오는 바람에 청국장 가루를, 저는 그냥 제가 일어나자마자 제가 타 먹어요. 맹물에. 그걸 먹으면요 기분이 참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시래기, 무청 있죠? 우리 생태마을에 그냥 온 생태마을에 무청이 널려 있어요 지금. 그걸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 시래기 탁 삶아갖고 무쳐갖고 밥을 비벼 먹으면, 우리 생 청국장에다 밥을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어. 잠을 충분히 자지 않는다. 불행한 사람들. 인터넷에 갇혀 산다. 남에 대해 험담, 부정적인 말만 한다. 불행한 사람들은 이런 다 기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용서하기를 거부한다.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 사람들이 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억울하고 분한 것만 새기지 마라. 특별히 우리 할머니들, 내가 대동아 전쟁에 시집으로 와서 6.25 전쟁 때 1.4.5태 때 고생한 얘기, 그거요 청승이에요. 청승. 행복했던 기억만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죽을 때 뭐 갖고 가냐면 선행 갖고 가는 거. 선행. 죽을 때 선행 갖고 가는 거. 여러분들 죽을 때 땅 갖고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집 갖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재물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갖고 갈 수 없는 거야. 갖고 갈 수 없는 거야. 오늘도 전심 먹으면서 잠깐 대화를 했는데, 사람들을 보면요 1000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1개밖에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00개를 가지고 99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1000개 가진 사람은 이게 뭐 1000개 가지나 많아요. 이 사람이 죽을 때 그랬는데,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은 그걸 못 쓰고 죽어서 못 죽는데요.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쓸 수 있을 때 열심히 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선행이야.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갈라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그럼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히 맞아 드렸고,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배웠습니까? 그럼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사람.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참 요즘 많이 묵상을 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얼마 전에 우리 아파트 경비병이 분신 자살해서 세상을 떠났잖아요. 가장 작은 이한테 해준 게 누구한테 해준 거야? 예수님. 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말씀을 새겨야 돼요. 돈 좀 벌었다고 작은 이들을 무시하는 이런 사회, 왼편 염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른편 양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작은 이들 중에 목마르고 헐벗고 배고프고 감옥에 갇히고 나그네 된 사람한테 따뜻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록펠러라고 있어요. 미국 부자. 이 사람 죽었는데 얼마나 부자냐면 1850년도에 태어난 사람인데 55살에 전 세계의 90%를 줘요.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였어요. 55살에 이 사람이 불치병을 딱 판정을 받아요. 1년밖에 못 산다고. 1년밖에 못 사니 전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55세 1년밖에 못 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병원에서 탁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병원 정가운데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행복하다. 그거를 봐요. 그거를 보고 막 가슴에 전율을 느껴요. 어떤 전율을 느끼냐면 자기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준 적이 없는 거야. 막 회사 병합하고 뺏고 막 이랬거든요. 아주 냉혈한이었어요. 예. 완전히. 그래갖고 가만히 나는 그 많은 돈 중에 준 적이 없네. 준 적이 없네. 여러분들 마음,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 누가 나 좀 돈 좀 안 주나? 이 사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하고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를 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고 나면 어때요? 처음 며칠은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물건이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소비 심리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 새로 샀어 하고 자랑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뭔가를 사서 올리고 나도 따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결국 끝없는 비교와 소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지금부터 딱 1년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아마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고 싶었던 걸 참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 참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굳이 이걸 안 사도 괜찮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에는 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건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욕심일까? 만약 그 질문을 던졌을 때 5초 안에 당연히 필요하지 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없어도 되는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필요한 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만든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을 팔고 있는 걸까?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즘 SNS 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SNS를 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한번 보세요. 맛집에서 멋진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저런 사진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걸까요? 실제로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순간들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나 출근길에 지친 얼굴,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사진 같은 건 잘 안 올리죠. 대신 멋진 레스토랑, 명품 가방, 고급 호텔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SNS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라 편집된 일부 장면이라는 겁니다. SNS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잘 꾸며진 장면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SNS에서 한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올렸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사진을 찍고 나서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여행 비용을 감당하느라 카드가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살아도 괜찮았는데 SNS를 보고 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죠. SNS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비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게 만들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게 되고 무리해서라도 화려한 곳에 가게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것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밤마다 사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결국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SNS를 덜 보면 덜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SNS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은 남들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삶일 뿐이다. 그러면 조금은 편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정말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다들 이런 걸 목표로 삼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안에서 자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적당한 때에 해야 하고, 마치 인생이 정해진 수순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 정말 원하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를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오죠. 어릴 땐 성적이 목표였고, 사회에 나와서는 연봉이 목표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 교육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계속 뭔가를 이루긴 했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오랫동안 남의 기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막상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이 정한 기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비싼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내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한번 따져봐야 해요. 만약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건 내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들의 평가를 받죠. 그 나이에 그런 걸 시작한다고? 지금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말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남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내 몫이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 그렇게 해야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한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서도 후회하죠. 괜히 이걸 했나?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이라면 그 선택이 틀렸다고 해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실수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결국 남의 시선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하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이 더 크죠. 그런데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남들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면서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 그게 진짜로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속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면 어떨까요?